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매년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받으니까 괜찮아. 병도 일찍 찾을 수 있겠지.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90세인 지금 제 주변에는 건강검진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백준영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내과 과장을 지냈고 60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지금까지 진료실에서 하루 수십 명 넘는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서울 동작구에 사시는 67세 김영숙 씨는 10년 넘게 빠짐없이 종합검진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뇌 MRI에서 백질 변화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노화에 따라 흔히 생기는 소견이라고 설명했지만 김 씨는 크게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치매 전조 아닐까? 뇌출혈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깊어지자 식사도 줄고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됐습니다. 결국 불안증과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까지 복용하게 됐죠. 정작 MRI에서 본 백질 변화는 아무런 치료가 필요 없는 정상 노화의 한 부분이었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받는 검진이 왜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검사 결과가 건강 이상이 아님에도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병으로 착각하고 불필요한 걱정과 치료를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검사에서 아무 이상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음에도 검사 결과지를 한참 들여다보며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불안해하십니다. 특히 60대 이후 건강검진은 젊은 시절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히 많이 받는다고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60년 의사 생활과 90년 인생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느낀 검진의 진실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무증상 노인에게 무분별하게 권장되는 뇌 MRI입니다. 이 검사는 고가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치료로 이어지지 않는 사소한 이상 소견만을 남깁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무증상 노인의 20% 이상이 뇌 MRI에서 백질 변화나 무증상 뇌경색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1% 미만이었죠. 더 큰 문제는 이 미세한 이상이 환자에게 불안감과 우울감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과도한 약물 복용, 잦은 병원 방문, 심지어 수면제나 항불안제 의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뇌 검사를 무조건 받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어지럼증이 심하거나 언어장애, 반신마비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있다면 그때는 당연히 MRI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상도 없이 단지 안심을 위해 고가의 검사를 받는 건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걱정을 불러오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90세인 지금도 뇌 MRI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혈압 조절,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 그리고 매일 30분 걷기 운동을 빼놓지 않죠. 건강은 병원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검사 하나 더 받는다고 생명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한 삶,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이 진짜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심장 초음파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심장 판막 질환이나 심근 이상을 진단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대부분 의미 없는 결과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증상인 어르신이 단지 검진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심장 초음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소견은 실제 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화들입니다. 예를 들어 70대 이상에서는
대동맥 판막에 약간의 석회화가 흔히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고 심장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 초음파에서 무언가 이상 소견이 나왔다고 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과도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온 75세 김정태 어르신은 종합검진에서 대동맥 판막 경화라는 소견을 받고 한 달 넘게 식욕을 잃고 수면장애를 겪으셨습니다. 결국 다시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아무런 치료도 필요 없는 자연스러운 변화였다는 걸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검사는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불안에 휩싸인 채 병원 이곳저곳을 돌기보다 필요한 검사만 받고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건강관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가장 고가의 검진이라 여기는 PET-CT 검사입니다.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무언가 확실히 병을 찾아내줄 것 같은 믿음이 생기지만 정작 증상이 없고 위험 요인이 낮은 분들에게는 과도한 방사선 노출과 위양성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PET-CT 검사는 많은 어르신들이 종합검진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몸속 깊은 곳 암세포까지 찾아낸다는 설명을 들으면 누구라도 혹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 검사 역시 증상이 없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PET-CT의 기본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포도당과 유사한 방사성 물질을 주사한 후 전신에 퍼지는 대사 활동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암세포는 대사가 활발하므로 포도당을 많이 흡수하고 그 부위가 영상에서 밝게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꼭 암세포가 아니라도 염증이나 양성 종양처럼 무해한 조직들도 대사를 활발히 하면서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암이 아닌데 암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3세 강동수 씨는 프리미엄 검진 패키지에 포함된 PET-CT 검사를 받았다가 갑상선 부위에 미세한 대사 증가 소견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검진센터에서는 조직 검사를 권유했고 결국 대학병원에서 새침 검사를 진행했죠. 다행히 결과는 양성 결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그 한 달간 식사를 거의 못했고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도 혹시나 암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감추지 못했죠. 이 사례처럼 PET-CT는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불안과 후속 검사 부담이 매우 큽니다. 또한 방사선 피폭량이 일반 엑스레이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노년기에 반복적으로 받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죠. 그렇다면 PET-CT는 언제 필요한 검사일까요? 이미 진단된 암의 전이 여부 확인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체중 감소, 설명되지 않는 발열 등의 명확한 의학적 이유가 있을 때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단지 안심하고 싶어서 받는 PET-CT는 많은 경우 실보다 득이 큽니다. 저도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검사는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내게 꼭 필요한 정보만 정확히 얻는 것이 검사의 목적이지. 무작정 다 찾아내는 게 건강검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요. PET-CT뿐 아니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자주 권장되는 또 다른 과잉 검진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전신 MRI 패키지입니다. 머리부터 골반까지 한 번에 찍는 검진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점점 더 자주 권하고 있습니다. 이 검진은 특히 비용이 수백만 원에 이르지만 무증상 어르신에게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이상을 발견하는 확률은 10% 미만에 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히려 작고 사소한 이상이 발견되면 이것이 병이 아닐까 하는 과도한 걱정과
불필요한 조직 검사, 지속적인 재검으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70세 박화자 씨는 딸의 권유로 종합병원에서 전신 MRI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간에 1cm짜리 낭종이 발견됐고 의사는 양성일 가능성이 높지만 확인을 위해 추가 조영제 MRI를 권유했습니다. 결과는 단순 낭종. 치료나 경과 관찰도 필요 없는 조직이었죠. 하지만 박 씨는 혹시나 하는 걱정에 3개월마다 병원을 찾게 됐고 식사량도 줄어들며 체중까지 빠졌습니다. 이처럼 무증상 노인의 검진에서 나오는 작고 흔한 소견 하나가 삶 전체의 불안과 병원 중심의 생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병을 미리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병이 정말 존재하는지, 치료가 필요한지,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이 3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진짜 건강검진이 됩니다. 단지 영상을 한 장 더 찍는다고 내 몸에 무슨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병원 방문과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하기도 하죠. 또 하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자주 시행되는 심장 CT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혈관 질환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병원에서는 조영제를 주입하고 관상동맥의 석회화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를 권하곤 합니다. 하지만 심장 CT 결과에서 관상동맥에 약간의 석회가 발견되면 바로 스텐트 시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없고 증상도 없는 분들에게는 과잉 진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큽니다. 고혈압이 있거나 운동 시 흉통이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심장 CT가 유용할 수 있지만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정기적으로 찍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과도한 영상검사와 정밀진단보다 매일의 식사, 걷기,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 많은 것을 기계에 맡기고 있습니다. 검사 장비가 정답을 알려주기를 기대하지만 사실 내 몸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건 내 스스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회차에서는 검사 결과가 오히려 불안을 유발하고 병이 아닌 것을 병처럼 만들게 되는 또 다른 사례들과 함께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검진 해석의 함정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검진 결과지가 손에 쥐어지는 순간 많은 분들이 안심하기보다는 되려 걱정부터 시작하십니다. 수치 하나하나를 해석해 보려 애쓰고 별표나 주의라는 글자가 붙은 항목을 보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두려워하죠. 하지만 이 수치들 대부분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나이와 체질 건강 상태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70대 이상 어르신의 공복 혈당이 110이나 115로 나왔다면 그것이 당뇨병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바로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의사가 괜찮다고 말했음에도 결과지에 경계 수치라는 말이 있으면 이제 큰 병이 시작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에 휩싸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4세의 이종희 어르신은 정기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43에 88로 나왔습니다. 의사는 생활습관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이 어르신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혈압계를 사서 하루 5번 이상 측정하며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수치가 조금만 높게 나와도 불안해졌고 혼자서 혈압약을 구입해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몇 주 후 어지럼증과 전신 쇠약 증세로 병원을 찾게 되었고 원인은 필요하지 않은 혈압약이었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해석과 걱정이 실제 병보다 더 무서운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는 진료실에서 자주 목격되는 현실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간 수치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GOT와 GPT 수치가 기준치를 조금 넘으면 간이 나빠졌다고 단정하고
무조건 간장약이나 보조제를 찾기 시작하죠. 하지만 일시적인 피로, 격한 운동, 혹은 약물 복용에 의해서도 수치가 살짝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76세 양예순 씨는 검진에서 간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왔다는 말에 인터넷을 통해 간장약을 구매해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속쓰림과 메스꺼움이 나타났고 내시경 검사 결과 위험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간장약의 과용이었습니다. 결과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조급한 대응을 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례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검사에서 발견된 경미한 이상이 병의 전조 증상이라고 해석되면서 불필요한 공포를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간혹 위내시경에서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이라는 소견이 나오면 환자 대부분은 위암 초기라 생각하고 크게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이들 소견은 단지 위험 요소 중 하나일 뿐 모두가 암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정보는 반드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전체 건강 상태와 함께 해석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검진센터에서 결과지를 우편으로 받거나 문자로 통보받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설명이 부족한 채 오해와 불안이 쌓이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 방문 횟수가 늘고 진료 시간 내내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또 다른 병원에 재방문하거나 심지어는 의사마다 다른 해석을 듣고 혼란에 빠지는 일도 흔합니다. 이런 혼란은 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면 없었을 걱정입니다. 검진은 병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기 위한 도구일 뿐 건강을 정의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수치는 단지 몸이 순간적으로 피로하다는 신호일 수 있고 어떤 소견은 전혀 문제가 없는 생리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검진 결과를 정확히 해석하고 필요한 조치만 취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진짜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든 수치와 소견에 의미를 부여하고 검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스스로 병자로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바로 과도한 약물 복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혈압약이나 간장약 외에도 기억력이 떨어졌다는 불안 때문에 뇌기능 개선제나 오메가3, 수면 보조제, 심지어는 향정신성 약물까지 스스로 또는 가족 권유로 복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약들이 모두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심지어 노년기에는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복용하지 않아도 될 약을 먹으면서 정작 필요한 약은 빠지기도 하고 약에 대한 의존성이 생겨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강은 검진 수치나 약의 개수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컨디션, 식사량, 수면의 질, 기분의 안정, 이런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정확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검진 결과를 받아들일 때는 내 나이와 체질, 현재 느끼는 증상, 의사의 설명, 이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사 결과가 아무리 정상이라 하더라도 생활 습관이 무너지면 언제든 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검사 결과의 몇 가지 수치가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내 몸이 평소처럼 잘 움직이고 기분이 좋고 밥을 맛있게 먹는다면 그 자체로 건강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검사는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검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검진 항목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이나 검진센터에서는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수십 개 항목을 한 번에 묶어 광고하고 있죠. 심지어 프리미엄,
VIP 같은 단어까지 붙습니다. 하지만 이중 노년기에 꼭 필요한 검사는 단 23개에 불과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90세인 지금도 매년 받는 검진은 딱 3가지입니다.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그리고 기본 혈액 검사. 그 외 항목은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그 많은 검진 항목 중 실제로 조기 진단에 효과적이었던 건 이 3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은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에서 매우 높은 빈도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증상이 없거나 변비나 가스 정도로만 나타나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장암은 대장용종이라는 전단계 병변을 통해 5년에서 10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내시경으로 조기에 발견하고 제거하면 암으로 발전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위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 같은 선행병변이 매우 흔하죠. 이런 변화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시경 없이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 없이 내시경 절제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 내시경 검사는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반드시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반면 전신 MRI, PET-CT, 갑상선 초음파, 동맥경화 검사 등은 증상이 없다면 당장 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검진 항목들은 대부분 보험 적용도 안 되는 고가의 검사입니다. 진짜 필요한 검사 2~3개를 선택하는 것보다 오히려 불안감만 키우고 비용 부담은 훨씬 크죠. 또한 특정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심리적 안도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심은 실제 건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순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는 한 질병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검진을 어떻게 선별해야 할까요? 첫째, 평소 불편한 증상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 배에 통증이 자주 있거나 식후 더부룩함이 심해졌다면 그 증상에 맞는 위장 관련 검사가 필요하겠죠. 둘째, 가족력이 있는 질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가 심근경색, 뇌졸중, 암 같은 질병을 경험했다면 그 부위에 대한 선별 검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본인의 기존 질환과 약 복용 이력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혈당과 합병증 관련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라면 간 기능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검사는 단순히 남들이 받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선택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혈압을 측정하고 약을 복용 중인 78세 김명자 씨는 매년 같은 혈압 검사, 같은 콜레스테롤 수치만 반복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 증상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단순 혈압 확인보다 심장 초음파나 심전도 같은 기능성 검사가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단순 수치보다 증상이 훨씬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건강검진은 선택입니다. 모든 검사를 다 받아야 안심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얻고 그에 따라 생활을 바꾸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진짜 필요한 검사만 선택했을 때 경제적 부담도 줄고 마음의 안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무엇이 불안해서 검사를 받고 싶은 것인지 그 감정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혹시 치매일까 걱정되어 검사를 받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최근 생활에서 있었던 변화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겁니다. 잠이 부족했는지,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운동량이 줄었는지, 이런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기억력 저하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생활 패턴을 무시한 채 무작정 MRI를 찍고 그 결과에서 사소한 이상이라도 발견되면 치매로 오해하고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경우 기억력 일기를 써보라고 권합니다. 하루에 있었던 일 중 중요한 한 가지씩만 적어보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기억력 저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검진은 정보입니다. 그리고 정보는 해석을 잘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수치에 흔들리지 않고 몸의 느낌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습관이 불필요한 걱정을 막고 검사의 진짜 가치를 높이는 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건강검진 관련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그로 인해 실제 건강이 악화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 중에는 해마다 같은 검진을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결과와 큰 차이도 없고 특별한 증상도 없는데 매년 이맘때쯤 받았으니라는 이유로 익숙하게 병원 문을 두드리는 거죠. 하지만 이와 같은 루틴은 진짜 건강을 위한 검진이라기보다 의례적인 절차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검사를 반복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그 검사 결과에 매달리다 보면 건강 상태를 자기 감각보다 기계 수치에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2세 이호성 씨는 20년 넘게 매년 3월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늘 봤던 항목을 그대로 반복했고 의사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식사 조절과 운동 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씨는 검진 결과에만 안심했고 생활 습관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5년 전부터 조금씩 오른 혈압과 체중 증가, 혈당 수치는 무시된 채 정상 범위라는 말에 기대며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식사 도중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고 쓰러졌고 병원에서는 고혈압으로 인한 미세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작 수치는 5년 전부터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지만 의례적인 검진 루틴에 젖어 변화의 흐름을 놓친 겁니다.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건강검진은 정답지를 받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몸의 흐름을 읽고 생활 방식에 경고등을 켜주는 도구입니다. 검사 수치가 조금 올라갔다고 바로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치가 조금 변했다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반대로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도 피로가 심하거나 식욕이 떨어졌거나 잠을 못 자거나 이런 몸의 신호가 있다면 그것이 진짜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진료를 하다 보면 검진 결과지에는 아무 문제 없는데 환자는 확실히 예전보다 몸이 다르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저는 항상 묻습니다. 최근에 잠은 잘 주무시나요? 식사는 맛있게 하시나요? 걷는 속도가 느려지진 않았나요? 이런 질문들은 검사로는 확인할 수 없는 몸의 진짜 상태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감각보다 검사 수치를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수치가 조금이라도 기준을 벗어나면 곧장 병으로 연결해서 생각하죠. 결국 문제는 검사 수치를 건강의 기준으로 삼는 습관입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검사 결과보다 내 몸의 느낌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식욕이 있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고, 걷는데 불편함이 없다면 그 자체로 건강한 겁니다. 검진은 그걸 확인해주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검진의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과도한 치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고지혈증 수치가 약간 높다고 해서 바로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로는 수치를 관리하기 위해 평생 약을 먹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약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수치가 단지 숫자인지 아니면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인지 구분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75세 정윤자 씨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230이 나왔다는 이유로 바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윤자 씨는 평소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고 운동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식사 조절과 걷기 운동만 했어도 수치를 낮출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검사 결과에만 의존한 탓에 생활을 바꾸는 대신 약에 먼저 기대게 된 것이죠. 약을 먹으면 수치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습관과 운동 부족이라는 진짜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처럼 건강검진 결과를 그 자체로 진단이나 처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치는 참고사항일 뿐 생활습관이라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얼마든지 다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항목의 검사를 반복하는 것도 그 검사에 익숙해지는 것일 뿐 건강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정기적인 검진 주기를 조금 조정해 보거나 다른 항목을 추가하거나 빼는 것도 필요합니다. 검진은 내 몸을 들여다보는 창문이지만 그 창문이 늘 같은 방향만 비추고 있다면 결국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매년 검진을 받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번엔 어떤 게 불편했지? 작년과 달라진 게 있다면 뭐지? 이전에 받았던 검진 결과 중 가장 걱정되는 항목은 무엇이었지? 이 질문들이 검사의 방향을 바꾸고 진짜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검진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상 속 생활 습관의 변화가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실제 사례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검진보다 더 강력한 건강관리법은 사실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고 검사를 받는 데는 익숙하지만 정작 몸을 지키는 데 중요한 생활 습관을 소홀히 하곤 하죠. 하지만 제가 만난 90세 어르신들 중 약 없이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아주 단순한 생활을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중 첫 번째는 걷기입니다. 하루에 30분만 걷는 것. 이 간단한 습관이 혈압, 혈당, 관절, 심장, 뇌 건강에까지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86세 양정순 할머니는 고혈압 약을 10년 넘게 복용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혈압이 너무 낮다는 말을 듣고 약을 줄여야 했죠.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매일 오전 7시에 40분 걷기 습관을 반년 동안 꾸준히 실천한 덕분이었습니다. 체중이 3kg 줄었고 식사량은 같았지만 소화도 더 잘 됐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수면이 깊어지면서 아침마다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됐다고요. 두 번째는 식사입니다. 무조건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제철, 제양, 제시간.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제철 음식은 영양소가 가장 풍부하고 제양, 즉 내 몸의 상태에 맞는 음식을 고르는 지혜.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함으로써 소화기관의 리듬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건강 식사의 기본입니다. 대전 중구에 사는 80세 이기복 어르신은 20년 전 당뇨 초기 진단을 받고 약 복용 없이 식단 조절만으로 관리해 오고 계십니다. 그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아침 7시 반, 점심 12시 반, 저녁 6시. 항상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흰쌀 대신 귀리, 검정콩을 섞어 먹고 하루 한 접시는 반드시 나물이나 채소류로 채운다고 하셨습니다. 물도 정해진 시간에 마시고 간식은 일주일에 2회로 정해두셨다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단 한 번도 당뇨약을 복용한 적 없이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약으로 해결하려 하시지만 수면은 환경과 루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자는 시간은 일정하게, 잠들기 2시간 전엔 스마트폰이나 뉴스 대신 가벼운 독서나 명상, 따뜻한 물 한 잔을 곁들이는 습관, 이런 기본적인 수면 위생을 지키는 것이 약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면 관리입니다. 부산 서구의 79세 박정래 어르신은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새벽에 몇 번씩 깨는 수면 문제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수면제를 권유했지만 박 어르신은 하루 10분 명상과 저녁마다 향을 피우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엔 일기를 써서 하루의 감정을 정리하고 따뜻한 물에 발을 씻고 나서야 침대에 누우셨다고 합니다. 3개월 후 수면 시간이 늘었고 한밤중에 깨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약 없이도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됐죠. 이처럼 건강검진은 질병을 찾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건강을 유지하거나 회복시키는 힘은 일상의 루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루틴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당연해서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것들입니다. 걷기, 식사, 수면.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챙기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몸은 스스로 균형을 되찾아갑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스트레칭을 5분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조금씩 준비된 식사를 합니다. 약은 먹지 않지만 규칙적인 생활 하나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검사 결과가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 말해줍니다. 내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고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도 바로 나입니다. 이제 이러한 생활 습관을 방해하는 잘못된 믿음들, 예를 들어 아플 땐 약부터, 비싼 검사가 더 정확하다, 이 나이에 뭘 해도 늦었다는 대표적인 건강 오해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상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이 생활 습관을 망치고 검사와 약물에 의존하게 만들며 오히려 병을 키우는 원인이 되곤 하죠. 그중 첫 번째는 아플 땐 약부터 먹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상이 약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약물의 흡수와 대사가 느려지고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실제로 병원 진료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중 복용하는 약이 5개, 많게는 10개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소화제, 신경안정제까지 복용 시간도 제각각이라 오히려 약 때문에 식사 시간이나 생활 리듬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죠. 전라북도 군산의 81세 조분자 씨는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8년 넘게 복용하셨습니다. 처음엔 반 알만 드셨지만 점차 약효가 줄어들자 하루 한 알, 2알씩 늘려가셨죠. 그 결과 낮 동안에도 졸림이 심해져 산책을 나가지 못하게 됐고 기억력도 떨어지면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게 됐습니다. 약은 증상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으로 눌러주는 역할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치료가 될 수는 없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비싼 검사가 더 정확하다는 믿음입니다. 최근엔 100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건강검진 패키지까지 등장하면서 비싼 검사를 받으면
모든 병을 조기에 막을 수 있다는 착각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비용과 효율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고가의 영상 검사들은 사소한 이상까지도 병으로 간주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재검이나 조직 검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74세 배영철 어르신은 PET-CT 검사를 통해 폐에 미세한 결절이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경과 관찰을 권했지만 불안한 마음에 조직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후 폐에 출혈이 생겨 며칠 동안 입원하셨습니다. 결과는 양성 결절. 결국 아무런 치료도 필요 없는 상태였습니다. 검사는 병을 찾기 위한 수단이지 내 건강을 정의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검사를 받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 비용은 때로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이 나이에 뭘 해도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이 나이에 운동을 다시 시작해봤자 벌써 관절이 다 망가졌는데 소용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몸은 회복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복의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방향만 바르게 잡아주면 몸은 언제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78세 이한길 어르신은 10년 넘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며 병원도 여러 군데 다니고 침과 약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의사의 권유로 하루 15분 걷기부터 시작하셨고 통증이 심한 날은 실내에서 허리 지지대를 착용한 채로만 움직이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밤에 잠을 자다가 깰 정도였던 통증이 줄어들었고 지금은 하루 1시간씩 동네를 걷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 나이에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이 내 몸의 제일 빠른 순간이더군요. 몸은 속도보다 방향을 봅니다. 바르게 먹고, 바르게 움직이고, 바르게 쉬면 그 자체로 몸은 반응합니다. 지금 내가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너무 작아 보이더라도 그 작고 확실한 습관이 앞으로의 1년, 5년,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오해들, 약이 먼저다. 비싼 검사가 더 좋다. 이 나이는 이미 늦었다. 이 3가지 믿음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몸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검사보다 강한 예방, 약보다 강한 회복, 수치보다 깊은 건강을 내 몸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검사 없이도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일상 속 루틴을 중심으로 하루 건강 루틴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검진의 진짜 의미와 불필요한 검사들이 가져오는 부작용, 그리고 생활습관의 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검사 없이도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 루틴이라고 하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가장 효과적인 루틴은 아주 단순합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82세 장영자 어르신은 최근 3년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특별한 약도 드시지 않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항상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정하시냐고요. 장 어르신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 6시 30분 기상. 눈을 뜨면 침대에 누운 채로 5번 깊게 숨을 쉽니다. 그 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베란다 창문을 열고 5분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죠. 그 다음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식사는 늘 일정합니다. 잡곡밥, 삶은 계란, 나물, 된장국.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은 구성입니다. 그리고 아침 8시부터 30분 걷기.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며 천천히 경치를 보고 사람들과 인사하며 걸으십니다. 점심은 꼭 12시, 과일은 오후 3시, 저녁은 6시 전까지 마치고 TV는 8시 이전에 끝입니다. 잠자기 전엔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 감사한 일을 한 줄 적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호흡. 그렇게 매일을 반복하신 지 벌써 12년째입니다. 이렇게 보면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보다 강력한 건강 비법은 없습니다. 걷기, 식사, 수면, 그리고 감정의 안정. 이 모든 것이 일정한 리듬으로 유지되면 몸은 병이 생기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또 다른 분도 계십니다. 경기도 안양의 76세 김봉남 어르신은 오랫동안 고지혈증으로 약을 드시다가 3년 전 스스로 약을 줄이고 싶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의사와 상의해 약을 줄이는 대신 생활 루틴을 철저히 바꾸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생강차를 마시고 아침 식사는 반드시 기름기 없이 소금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점심시간에는 집 근처 시장을 돌며 1시간 걷기, 저녁은 가볍게 먹고 술은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고지혈증 수치가 약 없이도 정상 범위 내에 머무르고 있고 혈압도 더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김봉남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예전엔 병원 가는 게 습관이었는데 지금은 걷는 게 습관이 됐어요. 걸으면 생각도 정리되고 몸도 따뜻해지니까 검사받으러 가지 않아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 느낄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 몸은 정직하고 민감하고 회복력이 있습니다. 검사 없이도 스스로를 관찰하고 돌보는 법을 알게 된다면 그 어떤 장비보다 정확한 건강 진단기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하루 건강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기상 후 호흡 스트레칭 따뜻한 물 한 컵. 아침 식사 잡곡밥과 단백질, 채소 포함된 균형식. 오전 햇빛 아래 2030분 산책. 점심 기름기 적고 소금 적은 음식. 후식은 신선한 과일. 오후 가벼운 집안일이나 걷기. 가끔은 낮잠 20분 정도 가능. 저녁 6시 이전 가벼운 식사. 식후 10분간 가볍게 걷기. 저녁 시간 뉴스나 자극적인 콘텐츠는 줄이고 음악, 책, 대화로 마무리. 잠자기 전 감사일기 한 줄. 복식 호흡 5회. 이 루틴은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병이 오기 전에 몸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최고의 예방 습관입니다. 검사보다 더 정확한 감각, 약보다 더 강력한 회복력, 기계보다 더 섬세한 자기 관찰. 이 모든 것이 하루하루 평범한 루틴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검진을 줄이고 루틴을 지키는 건강한 삶, 여러분도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검사 결과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감사합니다.